저는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그 사회 통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 통합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뭐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담론의 환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사회 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그 통합 비용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사회 통합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한번 이제 정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하지만 통일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들이 뭐 독일의 사례라든가 또 예멘의 사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가 그 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심도 깊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통일과 통합의 어떤 개념 차이는 형식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식적으로 통일이 어떤 결과, 그다음에 통합이 과정이라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틀은 우리가 이제는 좀 해체시키고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멘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또 독일도 이미 통일된 지가 30년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상기한다고 보면 결국은 통합은 단순한 과정이고 통일이 결과라는 이런 도식은 맞지 않다. 이런 측면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사회 통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통합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중심주의나 연방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국적 또 한반도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들이 적합한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럽 중심적 사고나 연방주의적 관점이라고 보면 결국은 어떤 제도의 통합 또 그다음에 정치의 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체가 단일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일이라는 관점이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통합은 결국은 내적 통합이라는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렇게 볼 때 통합을 어떤 문화나 사회적 통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통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통합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어떻게 보면 통합의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시험이죠. 그런 어떤 시험적 과정이고 저희가 그렇게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는 결국 통합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을 미리 저희가 교정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잘 알듯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우 1998년 경만 하더라도요 1,000명을 밑돌았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연령층을 보면 초기에는 장년층들이 많았지만 점점 이제 20대, 30대가 이제 비중이 많아졌고 또 여성분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유아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과 적응이라는 문제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이제 일종의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분단의 현실은 앞서 그 정대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통합을 이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통합, 이걸 통해 저는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림은 간단하고 표현은 간단하겠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일단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끌어안기라는 그 얘기는 결국은 저희들이 포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통합 문제는 결국은 동정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등하고 공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그 대주제가 공정과 지속 가능성일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간통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친화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착근이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착근이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회 통합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통합 비용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 비용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통일 과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립을 바탕하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앞서 나온 얘기를 해서 뭐 홍현희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통일 비용 얘기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독일 사례를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독일 사례에서의 그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알 때는 일반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더 쪼개보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통일로 인해서 분단으로 인해서 들어갈 비용들을 통일 비용으로 대체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 비용의 많은 부분들은 복지 부분으로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독일 사회에서 동독과 서독의 어떤 복지의 어떤 편차들을 그 갭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들이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이미 복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과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들을 좁히는 부분들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또 물론 뭐 당연히 북한의 경제 발전이나 경제 개발에 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비용들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례로 그 양철북의 저자인 그 귄터그라스는 그런 말을 예전에 한국에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독 그 구동독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은 서독의 어떤 자선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마땅히 치러야 할 부채 탕감이다라는 그 말을 남겼거든요. 저는 그 말에 참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 통일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사회가 같이 부담해야 될 어떤 부채들을 탕감하는 문제라고 접근한다고 보면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비용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안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은 분담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비용이 결국은 통일을 통해서 분담 비용은 이제 소멸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통일 비용을 저희가 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의의 개념은 앞서 최영환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정대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통합이나 체제 전환 비용, 사회 혼란이나 남북 주민의 갈등 비용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 협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 통일 비용 중에서 북한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걸 굳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막연하게 북한의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국에서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통일 비용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통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도식화한다면 통일의 어떤 순비용은 그 통일 비용이라는 전체 포션에서 통일 편익을 뺀 나머지 그것이 통일 순비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는 결국 이제 통합 비용이라는 이해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한시적인 지출입니다. 그러나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이 노력 여하와 어떻게 빠르게 사회 통합을 이뤄서 하나가 될 수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일 비용보다는 분단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분단의 고착화가 치러야 될 그 비용들이 더 크다는 점. 세 번째는 통일의 준비가 빠를수록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룸이 생긴다라는 그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은 통일 비용이 결국은 웨이스트하는 그 소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비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일 편익을 극대화해서 통일 비용을 줄여나가는 전략적인 추진과 그 사고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독일의 사례, 또 예멘의 사례, 이미 타국들이 경험해봤던 통일의 사례들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인식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로만 알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점, 통일되는 시점에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 시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속담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우리 혼자의 노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통일 비용 역시도 우리가 돈을 다 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긴터그라스의 말을 통해서 제가 좀 강조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부채를 탕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상당히 왜곡되고 또 갈등이 어떻게 보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증폭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에 그 관통하는 그 화두처럼 공정과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접근과 사회 통합의 접근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일에 소요될 비용을 결국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그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